이번 강좌에서는 구조체가 함수의 매개 변수로 활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살펴보고 타입 재정의를 통해 구조체 변수 선언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체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구조체를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습할 때 먼저 구조체는 값을 복사해서 전달한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배웠을 텐데 포인터에서는 주소값을 복사를 해요. 그런데 배열의 경우에는 주소값을 복사해서 넣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배열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열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값을 전달할 때 주소값을 복사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dist 함수를 호출하면서 구조체 두 개를 넘겼죠. 그래서 dist라는 거리 구하는 함수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앞에 구조체를 넘길 경우에는 값을 복사해서 전달한다 라고 했어요. 값을 복사해서. 그래서 P1, P2 안에 멤버 변수들이 있죠. 그 멤버 변수들의 값이 모두 복사가 돼요. 교수님, 그럼 이 구조체 안에 배열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구조체 크기가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복사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체 크기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 포인터로 일부러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터 사용 방법은, 구조체의 포인터 사용 방법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실습 영상에서. 자, 일단 이렇게 함수 호출하면 호출한 쪽에 데이터가 복사돼서 전달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실습한 코드인데 하나하나 동작 방법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안쪽에 POW 함수, 파워 함수라고 그랬죠. 제곱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P2의 x에서 P1의 x를 뺀 값을 두 번 곱해라 라고 파워 함수한테 주면 이 함수가 그 결과값을 줍니다. 리턴 하게 되겠죠. 그 결과값이 임시로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y값 계산을 해서 결과값이 임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또 더하게 되겠죠. 덧셈 결과가 임시로 나오게 되고요. 이 덧셈 결과도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이 결과값이 sqrt 함수로 다시 보내지죠. 그래서 이 sqrt 함수는 스퀘어 루트 해가지고 루트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sqrt 함수가 반환한 값이 여기에 남게 돼요. 여기에 남은 값을 바로 어떻게 한다? 리턴. 변수 따로 안 만들고 바로 그냥 리턴 하면 이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D에 이 수식의 결과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이제 거리가 이거 D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지난 시간에 복습 겸 구조체는 값을 복사해서 전달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struct 포인트 x 이런 식으로 struct 포인트 p1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자료형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먼저 화면에 소스 코드를 살펴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 박스 친 부분을 잘 보세요. 타입 def 했죠? 이거는 타입 데피니션의 약자로 타입을 정의한다라는 키워드입니다. 명령어예요. 타입을 정의한다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고 int, 이건 뭐죠? 정수죠. 정수를 대문자 int32라는 이름으로 타입을 재정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뭐냐 저렇게 쓰면 인티저형이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int32라는 이름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타입 df 앞에 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전처리기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명령어입니다. 샵이 없음을 주의를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쓰면 화면의 소스 코드처럼 보세요. int i, 인티저 i는 10 초기화했죠. int 32j 하고 10 초기화했어요. 이 int 32는 인티저형을 재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은 자료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여기처럼 printf %d 하고 ij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nt라는 정수형 이름을 대문자 int 32라는 이름으로 재정의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타입을 재정의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재정의해서 쓰기도 합니다. 문자형도 숫자 데이터라고 그랬죠.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한 바이트의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입을 재정의합니다. 캐릭터를 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추가해서 재정의하고요. 쇼트 인트 2바이트입니다. 이거를 쇼트 대문자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더블형은 아주 큰 실수를 담을 수 있는 8바이트짜리 자료형인데 나 이거 그냥 정수만 담을래. 근데 64비트죠. 그러니까 8바이트니까 int 64라는 이름으로 정의할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이트 b 20, 쇼트 s 32, 인트 6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캐릭터형, 쇼트 인트형, 더블형 이런 것들을 재정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왜 이 새로운 자료형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바로 구조체 이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조체 이름은 바꿔서 쓰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편리하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타입 df를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실습으로 살펴봤던 구조체 포인트 X와 Y가 들어있는 멤버 포인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 윗줄은. 그런데 이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타입 df, 타입을 재정의한다. 뭘로? struct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구조체 포인트라는 자료를 대문자 포인트형이라는 걸로 나는 재정의해서 쓸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그냥 저 대문자 포인트만 써도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따로 떨어져 있죠.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구조체 자료형의 재정의 두 번째, 타입을 재정의한다. 구조체 포인트를. 그런데 이 구조체는 멤버 x, y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야. 이 이름을 뭘로? 대문자 포인트로 재정의한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줄로 쓴, 이 두 개의 표현으로 나눠서 쓴 세미콜론이 두 개가 있죠?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스트럭트 포인트 구조체를 선언함과 동시에 포인트라는 자료형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앞으로 구조체 쓸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해서 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타입 def를 해놓고 뒤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 뭘로 이 구조체, 지금 이 재정의 두 번째처럼 쓰려고 했는데 실수로 이 대문자 포인트 재정의할 이름을 빼먹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때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에러를 발생시키거나 경고, 워닝, 경고를 발생시키고 이 타입 def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착각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뒤에 포인트는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보면 앞에 타입 def가 빠졌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건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 변수 이름이 대문자 poi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함수 바깥에 있죠? 그러면 무슨 변수가 되겠어요? 전역 변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 포인트를 선언한 거지 구조체의 자료형을 재정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구조체 선언하고 그 구조체 변수 이름은 대문자 포인트인 변수 하나를 그곳에 만든 거예요. 얘가 함수 바깥에 있으면 전역 변수가 된다라는 얘기고, 전역 변수 얘기는 제가 스태틱 변수와 익스턴 변수 선언하면서 좀 뒤쪽에 수업 시간에 아마 전역 변수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어요. 당분간 전역 변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지금 이 구조체 자료형의 재정의 2, 이 방식으로 선언을 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자, 확대해서 보면 지난번 실습할 때 포인트 x, y라고 썼죠. 근데 타입 df하고 대문자 포인트로 재정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재정의를 하면 여기 9번째 라인에 보면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예전처럼 이 구조체 스트럭 포인트 P2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죠? 대문자 포인트 P1 했죠? 이렇게 써도 구조체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쓰시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어요? 스페이스까지 띄었어야 되고. 줄여서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타입을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해주는 이름은 보통 앞문자를 대문자로 하거나 전체를 대문자로 쓰거나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편한 방식으로 씁니다. 15번째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15번째 라인은 예전 실습할 때처럼 똑같이 썼는데 16번째 라인은 어떻게 썼어요? 재정의한 이름을 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캡처를 해서 넣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지난번 실습한 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한 두 개. 첫 번째, 함수에 구조체를 넘길 때는 값을 전부 다 복사해서 넘긴다. 복사해서 넘긴다라는 거 하나와 타입 df, 자료형을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자료형 재정의하는 것과 함수 넘기는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조체에 제가 3개를 만들었는데 2개를 더 만들었어요. 원과 사각형을 더 만들었어요. 8번째 라인에 첫 번째 본 것처럼 포인트라는 형으로 재정의를 했고요. 구조체 포인트를. 자, 여기서 타입 df 스트럭트를 서클로 정의했는데 교수님 여기 이름이 없네요. 이름이 빠졌죠. 자, 여기 보면 일단 제가 포인트 타입 df 서클 그 다음에 렉탱글 사각형 해서 점, 원, 사각형을 타입 df 했는데 이렇게 3개의 구조체를 선언을 했어요. 빵틀 3개를 만든 거죠 지금. 그런데 두 번째 8번째 라인에 있는 구조체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도 타입 df가 써져 있으면 그냥 서클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 만들겠죠. 만약에 이 8번째 이 서클을 구조체 이름 스트럭 포인트 이것처럼은 안 되겠죠. 왜? 태그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타입 df로 할 경우에는 이름이 없어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었어요. 일부러. 근데 이러지 말고 이름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스트럭트 포인트, 스트럭트 렉트 이런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요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거리 구하는 함수는 계속 써먹기 위해서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이제 화면에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과 이 원, 서클과 이 렉트, 구조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구조체 활용 실습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을 재정의하는 키워드인 타입 디파인을 활용하여 구조체를 간편하게 선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강좌에서 설명한 코드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